자, 수권의 분포와 활용입니다. 수권의 분포와 활용. 자, 수권의 분포, 해수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담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빙하고요. 저기 칠자가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뭐 숫자가 좀 가려져서 90일인가 뭔가 가려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빙하 다음에 지하수입니다. 그 다음에 호수 하천수죠.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수권의 물 해수와 뭐죠? 담수로 나누고요. 이 담수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라고? 빙하. 한 70% 차지하죠. 그 다음이 지하수고요. 그 다음이 여기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호수, 하천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좀 퍼센테이지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해수죠.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얼어 있는 빙하입니다. 빙하. 참 특이하죠. 자, 이 표를 다시 보면 짠맛이 나타나기도 하고 물의 대부분이니까 이거는 해수가 됩니다. 그럼 여긴 담수가 되겠는데 무엇을 물은 대부분 담수? 뭐지? 육지물. 육지물. 이건 대부분 단수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빙하가 되겠죠. 왜? 여기 눈이 쌓여서 굳어진 고체 상태의 물이니까 빙하 맞아요. 이거 고위도 지방이나 고산지대 높은 산 위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지하수죠. 땅속, 암석 사이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지하에 흐른 물인데 주로 빗물이죠. 이 빗물이 지하로 섬에 들어가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수, 하천수. 지표로 흐르거나 고요히 있는 물. 매우 적은 양입니다. 수자원의 이용. 농업용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용수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용수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수는 6% 정도밖에 안 되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해수와 담수 중에서는 담수고요. 왜냐하면은 해수는 그 소금기가 있어서 사용하기 힘듭니다. 담수 중에서는 호수와 하천수입니다. 근데 이것이 부족하면 지하수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 마실 때, 요리할 때, 씻을 때 생활용수죠. 농사를 지을 때, 가축 기를 때 농업용수입니다. 영수증이란데. 공장 운영, 제품 생산, 공업용수고요.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다. 유지용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1위죠. 그 다음에 유지용수가 2위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수가 3위고요. 공업용수가 4위입니다. 호수와 하천수보다 물의 양이 적은 게 지하수입니다. 물의 양이 많은 게 지하수죠. 빗물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고요. 가뭄이나 다른 원인으로 물이 부족할 때 호수와 하천수를 대신하여 지하수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호수와 하천수는 땅 안 파도 되잖아요. 이용하기 편리한 건 호수와 하천수예요.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해석하는 건데, 이용량이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물의 총 이용량은 점점 적어가고 있나요? 즉,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죠. 증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증가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 수자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물은 농업용수인가? 여기도 1위가 농업용수고 다용업용수입니다. 50%를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80년대에 비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끊으면 되죠. 여기에 비해 1903년에는 농업용수의 이용량입니다. 자, 이용량, 농업용수의 이용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이용량은 증가했다. 맞죠? 여기 화살표 길이가 증가했으니까요. 1980년대 이후면 이쪽입니다. 그죠? 여기 80년대 이후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입니다. 이쪽. 이후 2003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율입니다. 가장 크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후까지 비율입니다. 비율. 그러면 2080년 이후니까 한 요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거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거니까 이거는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농업용수는. 그게 공업용수인지 보겠습니다. 50, 18, 8, 8, 8. 그래서 한 2%, 아니 3% 뭐 요 정도 지금 공업용수. 근데 보세요. 이거는 벌써 5% 이상 올라갔잖아요. 한 이것도 5%가 뭐야? 이거 더 증가하지. 공업용수가 아니라는 건 알겠네요. 비율입니다. 비율. 그 다음에 물의 이용량이 계속 늘어나면 수자원이 부족할 것이다. 맞죠? 그 다음, 자, 이 기간 동안, 요 조사한 기간 동안 농업용수 이용량이 가장 많다. 농업용수 이용량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맨 위에 걸어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1900년에 비해 2000년의 총 이용량은, 여기 총 이용량은 요 빨간 그래프잖아. 여기 한 500 정도 되네요. 500. 그런데 여기 빨간 그래프에 얼마 되나? 이거 5000 정도 되잖아. 한 10배 정도 증가했다. 맞는 말이네. 산업화가 진행되어 공업용수 이용량이 증가했다. 공업용수 이용량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용수 이용량이 증가했다. 이용량. 생활용수 이용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자원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량이 함께적. 이용량이 증가한 걸 맞아요. 총 이용량. 그게 수자원의 양이 늘어났냐고. 그게 여기서 보이냐고. 그건 안 보이잖아. 수자원의 양이 늘어났는지 줄어든지 모르잖아. 그거는 이 그래프에서. 그냥 이용한 것만 나오는 거잖아. 자, 32페이지 해수의 특성으로 들어갑니다. 해수의 표층수온 분포. 영양 주는 요인은 표층수온은 태양에너지죠. 위도별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수온이 낮아지죠. 왜? 태양 고도가 작아져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태양 고도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지구가 둥글다는 증거입니다. 지구 둥만 적어 놓을게요. 위도가 같은 곳에서 대체로 표층 수온이 같습니다. 같하다, 일정하다. 뭐라고 줘야 되나? 여기 보시면 위도가 같으면 그죠? 대체로 이렇게 수평한 선이 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직 수온 분포 너무 중요하죠. 이게 태양 에너지도 영향을 주고요. 바람도 영향을 줍니다. 둘 중에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바람 택하면 됩니다.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혼합층이고요. 여기가 수온 약층입니다. 여기가 심해층이죠. 자, 혼합층. 자꾸 적으면서 외우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해서 수온이 높고, 근데
바람만 안 불었더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온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바람에 의해 해수가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온이 약간 깊어지더라도 변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 수온 약청. 수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층인데 따뜻한 물이 위에 있죠.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류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요. 매우 안정하죠. 그래서 물질 차단, 에너지 차단이 일어납니다. 심해층. 태양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대부분 한 4도씨 정도로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걸로 안 변하죠.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안 변합니다.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보겠습니다.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자, 이 A는 바로 심해층이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거는 극지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건 또는 고위도 지방 이렇게 또는 고위도. 요 C의 온도가 표면 온도가 더 높죠. 뭐보다 B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더운 지방입니다. 그리고 혼합층이 작게 나타나죠. 그리고 수온약층이 아주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C는 저위도입니다. 중위도는 바람이 많이 불죠.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위도 지방이 이렇게. 자, 이 혼합층이 맨 위에 있는 층이고요. 여기가 수온약층입니다. 여기 심해층이죠. 카톡이 와서 좀 막 오는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표층 수온이 가장 뜨겁고 바람이 그래서 혼합층이 나타난다.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크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위도입니다. 이게 표층 수온이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약해서요. 혼합층이 얇게 나타납니다.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큽니다. 중요한 말이죠. 따라서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할 때 있습니다. 발달하다? 왜 이렇게 카톡이 많이 오지? 한밤중인데? 자,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해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중위도 얘기죠.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고위도층이겠죠. 표층 수온이 너무 낮고 매우입니다. 이형 미음이죠. 청산 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험하는 거 잠깐 볼게요. 요거는 바람이 안 불 때죠. 바람이 안 불지만은 태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나 온도가 모두 똑같아요. 근데 가열이 됩니다. 그러면은 태양의 에너지가 잘 못 뚫고 들어가니까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갈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섞이는 부위가 없으니까 온도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섞여 가지고 일정한 부분이 나타나죠. 혼합층은 여기서 이제 바람이 불 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가열함한 경우고 가열도 하면서 선분기를 켜둔 경우죠. 이 혼합층이 나타났죠. 여기. 그 다음
염류입니다. 염류. 염류 중에서 짠맛을 나타내는 게 있죠. 이게 NaCl, 염화 나트륨입니다. 그것이 가장 많아요. 이게 해수 중에 대부분이 물인데요. 물 말고 녹아 있는 것들 염류라 그럽니다. 염류 중에 가장 많은 게 염화 나트륨이고요. 쓴맛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MgCl2예요. MgCl2. 염화 마그네슘 쓴맛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해수의 염분과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진하게 녹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해수 1kg에 그러니까 1000g이죠. 녹아 있는 염류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량을 가지고 그램 전량만 하는 거죠. 나타낸 겁니다. 단위는 PSU를 사용합니다. 아까 청소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청소한다고 좀 자리를 피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위는 PSU입니다. 이 전류를 흘려 보내가지고 얼마나 전류가 잘 통하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천분율하고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계산은 천분율처럼 하고요. 그냥 붙일 때는 단위를 붙일 때는 PSU로 합니다. 자, 전 세계 평균은요, 이게 약 한 35PSU 정도 나옵니다.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비가 내리는 것보다 정발해서 날아가는 게 많죠. 그 다음에 해수가 얼어버리면 물만 얼거든요. 요거 좀 조심하시면 염분이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담수 유입이 적어야 되겠죠. 적어야 되는 거야, 담수는. 반대로 비가 많이 내리고 짠 물이 아닌 싱거운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비가 녹으면 물이 녹겠죠, 해빙. 그럼 염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저희도 제박은 강수량이 많아요. 비가 많이 와요. 스콜이라고 해서 오늘도 비, 내일도 비 막 그렇잖아요. 이게 많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염분이 낮습니다. 중위도 지역은 염분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건조한 기후로서 이 정발량이 많아요. 사막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중위도 지역이 많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고위도나 극지방은 빙하가 높기 때문에요. 빙하 녹아요. 이 빙하 얼어야 될 텐데 자꾸 지고 나나도 그렇고 뭐 그렇게 자꾸 빙하가 녹잖아요. 예, 좀 낮습니다. 염분이. 그다음 염분비 일정의 법칙 또는 일정 염분비 법칙 뭐 상관없는데 염분비 일정의 법칙.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이 달라도 전체 염류에서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법칙이죠. 해수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섞이고 혼합되고 끊임없이 뭐죠 이게? 하여튼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되기 때문에 혼합. 이거 뭐지? 뭘까 이거?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그래야 되나? 여기도 저기 뭐 영국에 있는 바닷물이 우리 한국에도 막 그런 식으로 순환하고 골고루 섞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30g 가지고 떠가지고 하던 33g 여기 40g 요거 다 합하면 40g 요거 다 합하면 33g 다 합하면 30g인데 거기에서 염화 마그네슘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30에 3.3이나 40에 4.4나 그죠? 그래서 동해면 얘인데 포함된 누구의 비율이냐면은 염화 나트륨 비율을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염화 나트륨 비율 33에 25.6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계산 하나마나 78%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홍해에 31.1이니까 이것도 염화 나트륨 비율이죠. 계산 하나마나 78%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가 78%니까
북극해, 동해, 홍해 세 해역의 염분은 서로 다르지만 전체 염류 중에서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78%로 거의 일정하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의 염분 분포 세계 평균보다 낮아요. 약 한 33psu인데요. 여름철 염분하고 겨울철 염분을 보면 겨울철 염분이 높아요. 왜냐하면 강수량이 여름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해 염분하고 동해 염분하고 비교했을 때 한번 보세요. 서해 염분 33 뭐 이렇게 나타나. 여기가 좀 진하네요. 동해 염분이 좀 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쪽은 강들이 많이 들어와요. 유가 아니라 담수 유입이 서해 쪽이 많아요. 동해 쪽이 적고.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 해류 일정한 방향으로 가면 이게 좀 이게 다 된 건가? 다 된 거네요. 그 다음에 해수의 순환을 보겠습니다. 표층 해수의 순환은 해류를 보는 건데 심층이 아니라 표층이죠, 그죠? 심층 해수의 순환 고등학교에서 배웁니다. 해류죠. 조류 아니죠. 조류는요 썰물 밀물 말하는 거예요. 썰물 밀물 때문에 생겨나는 바닷물의 흐름이고 이거는 썰물 밀물이 아니라 바람 때문에 생겨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조류는 썰물 밀물이고 결국은 달과 태양의 조력이거든. 조력이 원인이에요. 조력. 해류 구분 난류가 있고 한류가 있는데 난류는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 지방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역 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고요. 한류는 거꾸로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비교적 찬 해류를 뜻합니다. 고위도 지역이라도 난류가 흐르면요 따뜻한 기후를 보입니다. 뉴욕, 그 다음에 런던. 으로 보시면 여기가 좀 더 고위도예요. 그런데 런던의 겨울철 날씨가 한 5도씨 정도밖에 안 돼요. 5도씨. 이거는 뉴욕의 겨울철 날씨 마이너스 10도씨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라고요. 뉴욕보다 훨씬 더 고위도 지역이 있는데 이거는 이 이게 아니구나. 맞나? 멕시코 난류가 이 근처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뉴욕은 한류가 이 근처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난류와 한류 이런 해류들은 상당히 이 기후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난류. 이 난류 중에 이 쿠로시오, 이 외워야 됩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우리나라 주변의 난류의 근원입니다. 근원. 황해 해류, 여기죠. 서해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한, 이거 외우셔야 돼요. 동한.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조경수역을 형성하는데 난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류, 연해자 한류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북한 한류입니다. 이 동해안 쪽으로 갈려져 남하는 건데 북한 한류하고 동안 한류가 합쳐서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조경수역은. 자, 조경수역. 동한 난류죠. 요게. 그 다음에 북한 이게 한류입니다. 이처럼 난류와 한류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만나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동한, 그 다음에 북한 만나는 어디에서? 동해에서 형성이 되고요. 서해에서는 형성이 안 됩니다. 영양염류, 플랑크톤 일종의 먹을 것들이죠. 물고기들한테 이게 풍부하고요.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해요. 좋은 어장이 되는 겁니다.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북상하고요. 조경수역이.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남하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여름이고 어디가 겨울인지 위치를 보고 좀 판단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류와 조석. 조류는 밀물과 썰물로 나타나는 해수 민물이죠.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썰물이죠. 그러니까 여기 해변가가 이렇게 있으면 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 여기 밀물이에요. 이 썰려 나가는 건 이제 썰물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지는 현상이죠. 누구 때문에? 민물과 썰물 때문에. 조석의 주기는 약 12시간 25분인데요.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그 다음에 또는이죠. 여기 또 미스프린트 보이네.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약 만조가 두 번 오고 간조가 두 번 오고 있죠. 그죠? 밀물이 두 번 올라오고 있고 썰물도 두 번 이렇게 약 두 번입니다. 두 번보다 좀 많을 수도 있죠. 조차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밀물이 들어와 가지고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있는데 여기를 좀 만조라 그래요. 썰물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요. 요걸 간조라 그럽니다. 만조와 만조 사이에 사이 간자를 쓰거든요. 그 수면의 높이 차, 그걸 조차라고 합니다. 해수면의 높이 차, 여기가 조차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사리와 조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 이거는 한 달이죠, 한 달. 이건 하루 중에 나타나는 거 만조, 간조. 기간을 정해가지고 만조, 간조. 이건 한 달 중에 이런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한 달에 약 두 번 생깁니다. 요게. 그렇다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B하고 D거든요. 요게 사리입니다. 사리.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그런데 이게 조차가 가장 작은 시기죠. 이것도 한 달에 약 두 번 생기는데 그럼 이놈과 이놈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작잖아요. 여기 조금입니다. 조금. 이걸 사리와 조금이라 그러고요. 조석 현상의 이용료. 우리나라에서 조차가 가장 큰 지역은 서해안입니다. 남해안 아닙니다. 서해안 지역입니다. 조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동해안입니다. 자, 갯벌, 뭐 조개 캐기, 깨기, 캐기, 깨기, 저기 부셔뜨리는 거지 이게. 캐기, 캐자 이런 쓰나 진짜 한글 진짜 어렵네 진짜. 조력발전, 조류발전, 죽방 멸치 잡고 하는 거 이거 들어올 때 물고기랑 같이 들어오잖아요. 나갈 때 그물 이용해 버리면 물고기만 못 나갈 거 아니야. 조력발전은 우리 시와오 발전소가 조력발전입니다. 조류발전은 이거 우리나라에서 조력발전 하고 있나? 이거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조력발전은 해요. 바다 걸림 이게 조력발전은 일종의 바다에서 하는 그 수력발전하고 비슷한 겁니다. 높이차를 이용하는 거. 바다 걸림입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바다 걸림 현상은 이게 바다가 걸려서 육지가 나타나는 건데 그럼 바닷물이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썰물 때 발생하고 있대요. 그러면 살일 때 조금일 때요. 살이일 때죠. 조금 아닙니다. 살이일 때입니다. 살이. 그 연로 넘어갔으니까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